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고 7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2,000명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모레 추석 대책을 포함한 한 달짜리 방역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내일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 정부와 막판 협의에 나섭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처음으로 600조 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탄소 중립, 한국판 뉴딜 등 국가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라빚도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흥행선을 달리던 언론중재법은 여야가 합의체를 만들어 논의한 뒤 이번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연일 1,000명대, 많게는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다시 2,000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확산세가 급증할 조짐마저 보이면서 정부는 모레 추석 대책을 포함한 한 달짜리 방역 전략을 발표합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38명을 기록하며 전날 같은 시간보다 570여 명 늘었습니다.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로 환자가 다시 급증하는 흐름이 반복됐지만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렀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비수도권이 잠시 좀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4차 대유행이 이미 정점을 찍고 하향하고 있다고 보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좀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검출률은 94%를 넘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35%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돌파 감염 추정 사례 역시 닷새간 529명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통상 2주 간격으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해왔지만 모레 나올 대책은 추석 방역을 포함한 한 달짜리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약 한 달간의 방역 전략을 논의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현재로서는 거리두기 재연장이 유력한 가운데 추석 가족 모임 인원에서 백신 접종자를 제외하는 등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미국은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확진자도 급증해서 일주일 사이에 5배가 됐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건물이 무너지고 전기가 끊긴 미 루이지애나주의 한 병원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Well, the hardest part is finding destination or receiving facilities because of all the COVID. A lot of these patients are COVID patients that it's just hard. Hospitals are saturated everywhere. 플로리다주의 한 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중환자실이 꽉 찼습니다. I had to turn away a cancer patient that needed emergency treatment simply due to the fact that my hospital didn't have any. 플로리다와 텍사스, 엘라베마, 조지아, 아칸소주에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은 10% 미만입니다. 병원에 주 방위군까지 투입한 오리건주는 중환자 병상이 6%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6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번 환자 역시 2주 전보다 22%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12세 미만 어린이 확진자도 20만 명을 넘어 한 달 전에 5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학 이후 백신을 맞지 못하는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 마스크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플로리다주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말라는 주지사의 명령을 거부한 교육부에 대해 급여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유럽연합 내 성인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여름까지 27개 회원국 전체 성인 인구의 최소 70%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률이 목표치인 70%를 훨씬 웃도는 반면 동유럽 지역은 뒤처져 있어서 백신 불균형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와 정부 합의가 오늘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 확충 쟁점을 놓고 14시간 밤샘 교섭을 벌인 보건의료 노조와 보건복지부. 결론은 협상 결렬입니다. 노조의 8대 핵심 요구 사항에 대해 양측이 전반적 공감대는 이뤘지만 간호사 처우 개선 등 5개 항목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장기 과제들이라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는 말을 되풀이한 것 말고 어떤 추가적인 논의들을 진전시켜 왔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내년도 감염병 대응 예산 5조 6천억여 원 가운데 노조가 요구한 의료인력 지원 수당 3천억 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총파업을 경고하자 정부는 대화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총파업이 현실화해도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 인력은 유지되는 만큼 의료 대란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코로나19 대응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노조는 오늘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이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현 정부 마지막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사상 처음 6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인데요.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나라 빚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총 604조 4천억 원. 올해보다 46조 4천억 원, 8.3%가 는 건데 규모와 증가액 모두 역대 최대인 초슈퍼 예산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 예산은 무려 200조 원 넘게 늘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과감한 확장 정책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재정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 완전 극복과 코로나 이후 도약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신규 구입과 전국민 접종, 국산 치료제 개발 등에 5조 8천억 원이 편성됐고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선 3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코로나 이후 도약을 위해 탄소 중립 사업에 12조 원, 한국판 뉴딜 2.0 사업엔 33조 7천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라 빚이 걱정입니다. 내년 예산이 이대로 집행되면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겨 1,068조 3천억 원까지 치솟고 그 결과 국민 한 명당 2,061만 원의 나라 빚을 떠안게 됩니다. 1인당 국가 채무액이 2천만 원대를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세금 수입도 올해보다 56조 원 늘어난 548조 8천억 원으로 잡아 내년 조세 부담률은 사상 처음 GDP의 2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낸 강 씨는 반성의 기미는 없이 발길질을 하거나 더 많이 죽이지 못해 한이라는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강모 씨가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지만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돌연 마이크를 손으로 내리치고 취재진을 밀쳤습니다. 보도를 똑바로 하라며 취재진에게 오히려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보도를 엄청 하니까 그렇지. 잠깐만. 사람의 진실을 알아야지. 기자들 당신의 진실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법원 청사에 들어서서는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는 것도 모자라 마이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영장 심사가 끝난 뒤에도 반성과는 거리가 먼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면서도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 없이 잘못을 사회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강 씨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피의자 강모 씨는 경찰의 첫 피해 여성이 돈을 주지 않아 카드를 빼앗고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살인 전에 전자발찌를 끊기 위한 절단기도 구입하는 등 계획 범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교정시설 수감 당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글을 쓴 피의자 강모 씨는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두 번째 피해 여성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첫 번째 피해 여성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강 씨는 살해 과정에서 빼앗은 첫 피해 여성의 신용카드로 4대의 휴대전화를 구매해 이를 되팔았고 이 돈을 두 번째 피해 여성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을 모두 갚으라는 두 번째 피해 여성과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이 여성 역시 살해했다는 게 강 씨의 주장입니다. 또 경찰은 강 씨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기 약 6시간 전 이미 전자발찌를 끊기 위한 절단기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강 씨가 지인을 통해 렌터카를 빌린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강 씨는 이 차량을 도주에 사용했는데 애초 범행을 위해 차를 빌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강 씨의 진술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이르면 오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일쯤 신상공개 여부를 공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아프간 철수의 정당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앞으로 타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간 철수 작전이 대단한 성공이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No nation has ever done anything like it in all of history. Only the United States had the capacity and the will and ability to do it, and we did it today. 200명 미만의 현지 잔류 미국인도 출국을 원할 경우 구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nd for those remaining Americans, there is no deadline. We remain committed to get them out if they want to come out.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도 혼란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해외에 무력으로 개입하던 시대는 끝났다고도 선언했습니다. This decision about Afghanistan is not just about Afghanistan. It's about ending an era of major military operations to remake other countries. 앞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철군 결정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쫓겨나듯 이루어진 철군과 대피 작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하기로 했는데 독소 조항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날 4차례 회동에 이어 어제 오전 2차례 연속 마라톤 협상 결과입니다. 이 법의 처리가 이제 한 달 남짓 지연이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 양당이 협의 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으로 단일한 수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숙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들과도 뜻을 모으고 또 언론계 종사하신 분들과도 같이 뜻을 모아서
최대한 가급적이면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내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여야는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씩,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각 2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독소 조항에 대한 시각차가 큰 만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빼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안에서 수정하겠다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소한 3개 조항을 걷어내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이낙연 캠프가 제기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등판해 공식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후보 측은 대통령 후보 자격 검증위가 필요하다면서 맞받았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둘러싼 명락대전이 연이틀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례적으로 직접 이낙연 캠프의 특정 인사를 지목하며 비판했습니다. SNS에 윤영찬 의원을 향해 재판 전후로 실재산은 3억이 줄었는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재산이 늘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성남에 출마하며 저와 찍은 사진을 활용한 윤영찬 의원이 지금은 저를 공격하는데 정치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지나치다며 사과를 요청한 겁니다. 이에 이낙연 캠프는 검증위로 맞받았습니다. 대납 의혹이 없다면 다행이라면서도 당은 대통령 후보 자격 검증위를 즉각 설치해 리스크 제거에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을 낸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논란도 생겼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가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보은 인사 추정 명단을 작성한 것이 알려져 국민의힘은 이 지사는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공세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지역 순회 투표가 어제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충청권에서 선거가 시작되니까, 투표가 시작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도정을, 이낙연 전 대표는 정책 발표 후 봉화마을을 찾았고,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은 자가격리 중 온라인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정기국회 기간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604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에 대한 심사와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 주요 쟁점 법안 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MBN 종합뉴스 특별대담엔 2017년에 이어 2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가 출연했습니다. 유 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재차 반대하며 같은 당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고, 자신을 향한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와 한판 세게 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정홍원 당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룰을 만들려 한다며 비난했던 유승민 후보는 MBN 출연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거를 그걸 넣으면 그거는 뭐 명백하게 윤석열 후보한테 더 유리해지는 그런 식으로 룰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선 룰을 바꾸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이거 다 빼고 국민의힘 지지자 위주로 그렇게 경선 룰을 바꾸면 그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 27일 자신이 대구를 찾은 날 SNS에 가장 혐오하는 부류는 배신자들이라며 비난글을 올린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을 전후에 해서 또 자기의 유리 분리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가장 많이 바꾼 사람이 홍준표 후보입니다. 유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며 지지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홍준표 후보 저가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MBN 뉴스 이상입니다.
부산대가 의전원 합격을 취소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대학 성적은 3등, 영어 성적은 4등으로 높아서 동양대 표창장 등 허위 스펙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조 씨의 학부 성적은 1차 서류 통과자 30명 가운데 24등이었습니다. 부산대 발표가 괜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대는 지난달 24일 부정 입학 의혹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모집 요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학부 성적은 3등, 영어 성적은 4등으로 상위권이었으며 허위 스펙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였고 공인 영어 성적이 4위였습니다.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 평가에서라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 전 장관도 SNS에 자신의 딸이 학부 성적과 영어 성적 등이 높아 딸 때문에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는 부산대 발표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MBN이 확보한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조 씨의 학부 성적은 부산대 발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문엔 조 씨는 대학 성적에서 평점 평균 14.73점을 100점 환산 점수로 14.02점을 받았고 이는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처럼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 부산대 측은 입학 전형 공정위의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발표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발표하며 허위 스펙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인 건 불필요한 논란거리만 제공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한 2009년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지난 총선 때 다시 불거졌죠. 4월 서울시장 TV토론에서 오 시장은 의혹을 부인했는데 한 시민단체가 허위 발언이라며 오 시장을 고발하면서 어제 경찰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파란색 압수물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파이시티하고 별도 혐의도 있으신가요? 압수수색은 오늘 끝난 건가요? 경찰은 어제 7시간에 걸쳐 서울시청 도시계획국과 물류계획과 등을 압수수색해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인 파이시티가 추진된 2009년은 오세훈 시장의 재임 시절입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면서 결국 개발이 2011년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를 앞둔 TV토론회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오 시장이 자신의 임기 중 인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겁니다. 파이시티 의혹,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시장이 이걸 모를 수 있었을까요? 인허가 하는데?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고발 넉 달 만에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오 시장은 과잉 정치 수사라며 즉각 반발했고 서울시도 해당 발언은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김포의 한 택배 대리점주가 노조원들과의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집단 괴롭힘과 태업에 더는 버틸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택배사의 대리점 연합회는 유가족의 법적 대응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이모 씨는 그제 세 자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일부 노조원들의 업무 방해와 태업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수수료 문제를 놓고 노조원들의 괴롭힘이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5% 갖고는 운영이 안 돼요. 김포에서 우리만 월등하게 수수료를 많이 줄 수 없는 거고 집에선 거의 얘기를 안 했었고 술을 거의 매일 먹고요. 이 씨와 대리점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올라온 글을 입수했습니다. 점주인 이 씨와 비노조원들에 대해 인신 공격이 난무합니다.
해당 택배사의 대리점 연합회는 택배 노조가 갑질을 하고 있다며 유족들의 법적인 대응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택배 노조 측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 연합은 정부에도 이번 사건 이후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최근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거래는 뚝 끊긴 상태에서 가격은 올랐는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어떤 신호인지 박통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7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88,90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습니다. 거래 절벽 현상은 특히 서울에서 두드러져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었기보다 시장에 팔려는 매물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도를 늦추는 데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 비용이 늘며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어려워진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억 원 아파트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아 집을 팔고 14억 원 아파트로 갈아타는 데 드는 비용은 양도세와 취득세, 중개수수료까지 1억 원 가깝게 듭니다. 할 때는 양도세, 살 때는 취득세에 중개수수료 등이 워낙 비싸다 보니 차라리 이사를 미루게 되고 자연스레 거래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간혹 거래되는 매물은 신고가를 경신하며 집값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1.5% 상승하며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매물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거래 없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5월 전망한 3.5%에서 0.5%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무디스는 전자제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강해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0%에서 3.2%로 올렸는데 경제 성장 전망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일정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호자와 함께라면 어디든 따라가고 싶어하는 반려견들을 위해 한 해변에서 커플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수영복을 입은 시민들과 강아지들이 달려나갑니다. 폴짝폴짝 다들 한껏 신난 모습이죠. 거침없이 바닷속에도 뛰어들어 열심히 물살을 헤쳐나갑니다. 수영을 못해 튜브나 보드에 탄 강아지도 있군요. 크로아티아의 한 해변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100m 수영대회가 열린 건데요. 올해는 2살 배기 유기견 출신 난도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만약 반려묘가 1살도 안 돼서 30kg이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여기 성장 속도가 남달랐던 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낯선 듯 조심스레 우리를 탐색하는 이 동물, 바로 대형 고양이과 야생동물인 쿠거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살다 구조됐는데요. 주인은 이 쿠거가 11개월 만에 36kg이 되자 아파트에 살기 적합하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공격성이 매우 강해서 어릴 땐 귀여워 보여도 커갈수록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도 경고했는데요. 이 쿠거는 앞으로 야생동물 보호소에서 생활하게 될 예정이라네요. 영국 런던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 타워브리지인데요. 이 타워브리지를 가로막고 차 시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다리 한복판에 찻주전자와 찻잔을 든 시민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엔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데요. 다리로 이어지는 도로에선 나무 구조물을 세우려는 시민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는데요. 기후변화에 자금을 대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몰려있는 타워브리지를 목표로 삼은 겁니다. 이날 시위로 다리가 통제되고 시위대 11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요. 충청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수 현황을 살펴보시면 서울 강남이 107mm, 강원 평창이 107.5mm의 비가 쏟아져 내렸고, 충청 대부분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면서 홍성은 180mm에 가까웠습니다. 현재 특보 상황도 살펴보시면 충청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겠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120mm 이상, 강원 영동에는 30에서 8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오전까지 빗방울 정도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대부분 해안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내륙에는 초속 15m의 바람이 불어들겠는데요. 현재 충남과 전남 서쪽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대전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경남과 제주에는 연일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9월의 시작부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잦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